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이죠.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요새 무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요새 무더위 속에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잘 지내는 걸로. 왜 잘 못 지내요? 죽겠습니다. 왜 어떤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니까 잠도 잘 못 자고 계속 피곤해. 자다 깨다 늦게 잠들고 이게 더우니까 일찍 깨고. 그러니까 항상 피로에 쩔어 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사람도 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고, 의욕도 좀 떨어지고, 네. 아주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요새 에어컨 주문하면 뭐 한 달 넘게 걸려요. 여름에는 에어컨 수리도 되게 오래 걸리고 거의 포기하는 뭐 그런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에어컨 설치될 때쯤 되면 끝나겠어요, 여름. 제가 안 그래도 사실 여기 올라오면서 팀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 더위가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 왜요? 그러니까 더위가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들긴 드는데 이 더위가 끝나면 뭐예요? 뭔데? 올해 끝나는 거잖아. 이제 가을 금방 잠깐 하고 겨울이잖아. 지금 7월 말도 다 됐는데 이제 8월, 9월 가시면 그럼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싶으니까 좀 서글퍼. 그래요? 이 더위가 좀 더 머물러 들었으면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세상 천지에 7월 31일 날 벌써 한 해가 갈 걸 걱정하시고 지금 후딱 가. 지금 2018년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후딱 이만큼 와버렸잖아. 반이 다 갔는데. 어제 낮술을 한잔 했는데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그 술집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10월의 마지막 날인지 얼마 안 남았어. 그럼 그 노래 나오면 이제 올해 끝나는 거거든. 그랬구나. 우울했습니다. 일단은 그 시간이 가는 걸 느끼면서 사는 우리 강 소장님이 있고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사는 제가 또 있어서 아무쪼록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을 다루는 별별 이슈 시간입니다. 한 주간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다가구 증축을 해서 하게 되면 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지금 큰 이슈에 다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강남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가 지금 예사롭지 않다.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라는 세 가지의 테마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정훈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말이 많아. 조금만 줄여서 하는 걸로.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임대 수입 늘리려고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사시게 되면 한 층은 본인이 거주하고요. 그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임대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노년의 그런 세대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문제는 이런 거예요. 다가구 주택을 잘못 증축하면 세금이 수억 원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슈가 돼서 뭐 꽉 확인해서 설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다가구하고 다세대 차이가 뭐예요? 다세대 주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보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이렇게 있는데 그 집 전체가 하나의 주택으로 이렇게 간주해가지고 1주택으로 봐주는 게 있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101호도 개인, 102호도 개인, 201호도 개인, 202호도 개인 이런 식으로 각각 소유자들이 다른 구분해서 소유하게 되는 집합 건물도 이런 것들 보통 이제 다세대 주택. 그렇죠. 집합 건물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고, 그다음 뭐 연립주택, 뭐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던 거는 다가구 주택은 한 명이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의 통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고, 다세대 주택은 각각 개별 소유자가 다 다른 거고, 이렇게들 보통 이해를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게 3개층이냐, 4개층이냐에 따라서 이제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일단 뭐 세무 당국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사실 읽고 기사를 넘어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가구 주택이 기준 자체가 3계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3층 이하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다는 거죠. 3층까지 집 지어 살고 있는데 소유자가 새가 뭔가 아쉬워, 임대료가 좀 아쉬워, 또는 그래가지고 옥탑방을 하나 줬어. 청구로 쓰다가 나중에 새가 아쉬우니까 이제 여기다가
방을 꾸며가지고 새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주거용으로 사용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갖고 있다가 집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럼 나는 그냥 공부상 건축물 대장상 3개층 주택을 쓰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세무서에서 보니까 요놈 봐라 이거 4층을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네. 그러면 이게 4개층에 해당이 되니까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3개층 이하인데 한 층 더 올라갔으니까 4개층 쓰는 거면 이건 다가구 주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다세대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해석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당국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까지 전체에 대해서 100일, 102, 200일, 202, 300일, 302 이 6개 통틀어 가지고 하나의 주택, 다가구 주택인 이 1개 주택으로 보다가 단독 주택처럼 보다가 그렇게 증축된 부분이 생겨서 3개층 이상 다가구 주택 범위 넘어서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202호 이거를 전체를 6개, 7개를 각각 개별 주택, 다세대 주택으로 봐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양도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세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1주택을 판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막 7주택을 매매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 작동을 하면서 1주택에 대한 비과세라든가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해주는 혜택이 사라지고 중과세를 두들겨 맞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양도를 했다가 과세를 당해서 두들겨 맞는 세금 늘어나는 부분이 뭐 얼마나 이렇게 크다고 하고 이걸 갖다가 계속 강조해서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사에서 보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세무서가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되게 미리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계실 거예요 이런 내용을. 왜냐하면 모르지. 황당하니까 나도 처음 듣는 얘기고 세무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 이게 주택으로 실제로는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실질과세 집으로 썼으니까 이건 주택이에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미리미리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다가구 주택을 그냥 공식처럼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지.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데 3층 위에 증축된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돼 있으면 세금 두들겨 맞을 수 있으니 양도하기 전에 증축된 부분을 멸실하든가 아니면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게끔 뭐 다시 이제 창고로 돌리거나 그걸 해서 증빙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양도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또 이제 그 부분도 살짝 걸려요.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네. 만약에 보유세 측면에서도 다주택으로 봐서 그렇게 되면 같은 집안에 주택이 여러 개가 된다고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뭐 보유세 추가 과세 부분 이런 게 또 해당되는 게 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돼서 실제로 되게 머리 아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없는지를 좀 꼼꼼하게 검토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임대 사업을 목적으로 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의 매매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쪽에 취약계층일 수도 있죠. 정보가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의 변화에 대해서 쉽게 감지를 못하고 혹시라도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이제 갖고 있던 알짜배기 그 주택이 이제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쪽에서 이슈가 지금 크게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일단 그 동안에는 소유권의 개수를 가지고 다가구나 다세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지금 보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3개층 이하 뭐 660제곱미터 이하 뭐 어쩌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법에 있는 명칭 해석 그대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 잡을 번호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소유권의 개수가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일단 반지하는 층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실제 외관상으로 볼 때 4개 층으로 지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현황상 반지하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다면 맨 아래층 1층이죠. 1층 같은 경우에는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 소장 말씀하셨던 대로 그 옥탑 같은 경우죠. 그때는 옥탑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택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4개층이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하는데 일단은 다주택자로 다세대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한다는 기준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본인이 거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면적 가지고 안분해서 네, 이렇게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라고 네, 상담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꼭 현황을 확인해 보고 그리고 옥탑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거래해야지. 이거 잘못하다가 비과세라고 했다가 양도세 이게 엄청나게 금액이 크고 또 장기 보유했을 거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배제부터 시작해서 폭탄 중개하시는 장난이 분들 아니에요. 잘못 중개했다가는 네,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으로 발생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면 팔기 전에는 반드시 창고나 또는 어떤 다른 형태로 변경을 하셔서 증빙을 남겨놓으셔야 나중에 세무당국의 조사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조사를 앞으로 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거래했었던 것까지도 조사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동안 다가구주택 매도하셨던 분들은 조금 긴장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아무쪼록 뭐 지나간 거예요. 왜 이렇게 세금 캐? 돈 없나 봐요. 돈 증세 엄청 지금 세금 많이 거치고 있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왜 이렇게 세금을 자꾸 캘라 그러지? 그러게 말이야. 갈퀴로 이렇게 콱콱콱 긁어서.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네.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살펴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다가구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자제분들이라면 꼭 부모님 집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오해받을래나? 아니야, 내 근데 재산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는 그러나? 이런 게 있어요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다가구 주택이 요구에 걸리는 거 있는지 없는지 체크 미리미리 해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일단은 보유세 개편 발표가 나온 이후로 잠실 대치 개포동에서 저가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현재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6월 7월까지 엘스가 20건, 리센트가 한 10에서 15건 정도 빠르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집값 하락이 있다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고점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를 위주로 해서 가격 상승이 유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네? 우리 7월달에 별별 수다 할 때 하반기 부동산 가격 뭐 조정 받을 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 그 말 하기가 되게 부끄럽잖아.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러? 네. 근데 지금 대표님은 앞으로 요거 지금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지 네. 가라앉을 거라고 보는 거네요. 다시 그렇죠. 대표님은 네. 저는 좀 되게 공포스러워요. 공포? 어떤 부분에 공포스럽냐면 기사에서 나오는 것의 온도랑 네. 현장에서 드러나는 온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 2주 전부터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분위기 어떠냐 이런 얘기를 지역별로 좀 들어본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북 쪽은 그러니까 이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은요 갭 투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매매가 호가랑 전세가 갭이 너무 커져가지고 아파트를 살려면 실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자면 뭐 매매가가 13억인데 전세가는 7억 이렇게 되면 투자해야 될 돈이 6억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돈이 들어가니까 잘 안 움직여. 그래서 아파트는 거래가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데들 중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좀 조정되는 데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거래들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금액이 들어간 재개발 투자 물건들 같은 경우는
또 의외로 물건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물건이 되게 딸린다. 이제 음. 그런 얘기들도 하셨어요. 이제 그리고 강남 쪽 같은 경우도 강남도 기존 아파트들 중에 그런 식으로 금매 과거에 고점보다 많이 조정됐던 금매들은 얼추 팔리고 나서 네.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인가 싶었는데 음. 이제 근래에 들리는 얘기들 들어보면 음. 진짜 누구 말 맞다나 여의도가 음. 부추겨서 그런 거 여의도도 올라가는데 우리라고 못 올라갈 게 뭐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끼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래에 거래된 가격들을 들어보면 신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을 갱신하고 네. 신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 단지들이 강남 쪽 단지들 중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이제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내용으로 드러나면 확연히 나오겠지만 이제 걱정스러운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올 가을에 강남 부동산 시장 가격을 되게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강남이 치고 올라가서 고점을 다시 벌려놓으면 이제 강북이라든가 다른 지역들도 쫓아가면서 그 갭을 메우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이 되게 셌는데 그리고 후속적인 조치들이 계속 있어야 하고 추가 대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머리를 쥐어 짜내서 이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 덩어리들을 내놓을까. 이제 여기서 공포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요새 사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이 그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도 강남 부동산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이 많은지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대출도 안 돼, 자금 조사 다 받아야 돼, 뭐 여러 가지 약제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또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디 갔냐 지금 여기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파리 대책 이후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단 말이죠. 잠깐 주춤하다가 그러고 나서 살짝 조정받는가 싶더니 다시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수요를 억제하는 형태에서 갭 투자를 누르는 효과는 있었지만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가 결국은 강남에 있는 집이다. 그래서 강남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수요가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있어서 미처 매수를 못하고 가격에 대한 부담도 느끼다가 이제 이번에 보유세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리스크가 줄어들고 그리고 가격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을 받으면서 매수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만 똘똘한 한채 현상. 네, 그렇습니다만 제가 의외스러웠던 건 뭐냐면 일단 보통 가격 상승을 견인할 때는 거래량이 적게 있으면서 몇몇 개 거래가 축축축 가격을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거래량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아주 특이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근데 거래량이 많은 게요. 강남 쪽이 좀 늘어난 거고 실제로 거래량의 상당수는 강북 쪽이에요. 거래량 건수로 보면 많은 것들은. 전체 거래. 네, 전체 거래량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2006년에 아파트 거래 가격들 동향들 시세 이것들 다시 정리해서 보면 강남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요. 네. 강북의 뭐 성북구라든가 동대문가라든가 강북에서도 메인 라인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지역들 이런 데는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격을 쫓아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등 강남 치고 올라간 걸 쫓아가는데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되게 비슷하게 6개월 뒤에 동조해서 가격이 쫓아가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 초 2월달, 3월달 피크를 찍었다고 하면 6개월 시차를 두고 쫓아오는 게 지금 뒤늦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뭐 9월달, 8월달, 9월달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거래량 맞춰지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영향을 끼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강북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크게 가격 조정이 받지 않지 않았어요? 가격 조정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후행했으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강남의 상승폭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 당연히 조정이 없었죠.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 이렇게 가는 모양새였던 거고 강남은 확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받는 모양새를 보이다가 지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막 이렇게 그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느낄 때는. 근데 그러니까
뭐 아직 지금 방향성이 확 드러난 건 아니죠. 확 드러난 건 아니지만 이 뜨거운 여름철에 이 난리 진짜 난리인 게 맞다고 하면 네. 진짜 가을철 이사철에 만약에 진짜 우려하는 대로 빵 터져버리거나 폭등 막 진짜 신고점들을 팍팍팍 갱신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바로 아마 기다리고 있다 대응 규제책들 낼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으로 그냥 잠깐 반등이고 다시 가라앉는 모양새라고 하면 또 이렇게 쉬어가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잠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송파구, 잠실. 다시 얘기하면 올 연말에 헬리오시티 입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헬리오시티 입주를 논하기 전에 송파구 집값을 예단하지 말라. 뭐 하지만 폭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남 쪽 아파트 시장이 좀 예상치 않게 뜨겁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등록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의외네요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요. 임대주택 3주택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면 세금이 엄청나게 준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같은 혜택들이 있어서 무려 3주택자가 881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224만 원만 세금을 내도 된다. 그러니까 등록해라. 뭐 요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임대주택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강화하겠다. 드디어 예상했던 게 터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저께죠.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해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였었던 것을 14% 분리과세로 부과하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공제금도 임대사업자는 400만 원 공제해 주는데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200만 원만 공제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제금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에 적용하는 소형주택에 대한 특례도 좀 바꿔서요. 과거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였는데요. 이제는 기준이 보증금 2억 원 이하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에만 비과세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꾸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지금 무서운 얘기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과세를 네. 많이 하겠다. 그리고 임대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보유세 부분 깎아줬으니까 네네. 소득에 대해선 제대로 내시죠.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그런 거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음.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보면 부자과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부자가 아니면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자과세에 대한 부분들은 글쎄 뭐 반대를 받기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말 잘 조심해야죠. 네, 네 있습니다만 그래도 참 그러네요. 이게 당근 주고 채찍 주고.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갑툭 튀어나온 내용은 아니거든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는 얘기했었죠. 네. 이게 네. 이미 박근혜 대통령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한 번씩 던지던 얘기야. 맞아. 근데 시장에 그때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았고 맞아요. 죽겠는데 주택자들 세금 이렇게 더 얻으라고 하면 이거 말이 되냐라고 하니까 지금은 안 하고 시장에 줄 충격 때문에 좀 있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할게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한 번씩 정권마다 던졌는데요. 지금 이제 시절에는 이게 드디어 집값 많이 올랐잖아. 네. 세금 내야지. 네. 세금 깎아준다 그랬잖아. 이거에 대한 세금은 대신 내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시장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대략 제가 처음 들은 얘기도 거의 2010년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년 정도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계속 밑밥을 깔았으니 이번에 이제 2019년부터는 이제까지 좀 봐줬던 것들 좀 걷어내고 조금씩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보면은 이 14% 분리과세 하겠다. 이게 굉장히 세금이 큰 거거든요, 이거.
14% 분류가 되면은 그러니까 다른 걸 일절 고려하지 않고 임대소득에 대한 것만 따로 빼서 세율을 14% 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어우, 세율이 14%? 네. 그런 얘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일단은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봐야 됩니다만. 세무 부분은 네. 이런 숫자 계산하고 이런 건 워낙 어렵기 아우, 때문에 저는 아예 못해요. 예. 자, 그래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되나요, 이거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세금 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보유세에 대한 증가 부분이 되게 커서 부담스러운 입장에서는 사업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제 생각에는 네. 이제 강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면은 임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냥 갈 줄 알았던 거지. 왜 네. 2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였으니까. 근데 2천만 원 이하도 이제 과세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등록을 안 하면 오히려 세금 감면의 혜택만 없는 거예요. 400만 원 감면 받을 수 있는 걸 200만 원만 감면 받았던 거지. 물론 장점은 하나 있겠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장점. 그죠? 그런데 그 외에는 없단 말이죠. 근데 사실 임대사업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아는 척하고 싶지가 않아. 되게 이거 잘 모르는 어려운 얘기를 얘기야. 맞아, 맞아. 그 세무사님 불러다 놓고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 나는 사실 모르겠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고민하고 있고 또는 네. 저도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아는 척하지 않겠다. 예. 좋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거는 사실 사례를 놓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3주택자냐 뭐 4주택자냐 2주택자냐 놓고 따져보고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이득인지 아닌지는. 이게 조용히 나왔어요 내용이. 저도 어제 보긴 봤는데 사실 네. 이제 이 세무 관련돼서 강의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온 거 내년도 이 내용이다라고 해서 올려주신 걸 봤는데 깊이 있게 안 봤어. 왜? 봐도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현명한 이거는 선택. 나도 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약은 네.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강의를 들어야지 뭐 나도. 자, 그렇게 하면 일단 크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다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소장님이 굉장히 이슈 있게 뽑아주신 주제인데 관심이 있는 주제들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 하나는 재건축에 반대한다고 이사 안 갔던 사람들. 네. 이 사람들한테 그 동안에는 뭐 어떻게 못했는데 이제 뭐 손해배상하라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울 지하도 상가가 이제 이거 임차인들 또 난리 날 것 같아요. 뭐 크게 두 가지 소식인데 일단 재건축 얘기부터 한번. 네. 이제 내용이 뭐냐면 용산의 한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이주를 안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주를 거절하면서 이주를 안 하면서 그렇게 버티던 사람들한테 조합이 니네 이주 늦게 했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업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라는 식으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에서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 되게 센데. 장난 아닌 거죠. 이게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사를 해 나가서 명도가 된 상태여야지 철거를 할 수가 있고 철거를 해야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줬으니까. 이사하기 위해서 돈을 대여금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가 지급하는 날부터 발생해서 이자들 발생하게 되는데, 이주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주비에 대한 금융 비용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주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한 달에 이자가 뭐 이제 막 규모 있는 재개발 사업장,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자만 몇십억씩 되는 사례들도 봤어요. 그러니까 사업비 대여금 이자, 그다음에 이주비 대여금 이자에서 몇십억씩 되는 사례도 봤거든요. 한 달 늦어지면 몇십억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주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는 좀 돈 더 내놔야지 나갈 거야. 보통 이제 이주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한
아파트 소유자였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제 이건 재건축 사업만 놓고 봐야 되는데 재건축 사업에서 이렇게 이주를 안 하게끔 자꾸 버티고 있으면 금융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사실 조합 입장에서는 달라는 금액 주고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게 사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돈을 막 많이 주거나 계속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다 그럼 나도 그 돈 받기 위해서 재건축 참여 안 할래 이렇게 되면 사실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우리가 얼마 당신이 이주를 거절하면서 얼마 금융비용이 더 늘어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배상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법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그럼 얼마나 배상해야 되는 그거는 거예요? 정확하게 몰라요. 이거 뭐... 그리고 어떤 사례인지도 모르고 어느 재건축 사업이 대충 추정은 하는데 기사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앞으로 일으킬 파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이 판례를 들이밀면 그렇죠. 그리고 대법에서 얘네 여기 지금 이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주 거절하고 명도 안 하신 분들 판결문 갖고 갔는데 명도 안 하시고 버티신 분들 손해배상 얼마 있는지 아세요? 하면 겁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합리적으로 아마 매도 청구 소송에서 져서 나가야 되고 하면 아마 이주들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는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이주 단계에서 이런 명도를 안 해주는 이주를 안 하는 이유로 지연되는 부분들은 많이 좀 개선이 되면서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는 원인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와 요건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버티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연된 공사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업비 대출의 이자를 배상해라라는 판시인데요. 오 이거 너무. 근데 이게 뭐 그 변호사님이 인터뷰한 내용에 보니까 금액이랑 이 가액을 우리 손해 봤으니까 얼마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손해 본 금액을 적시해가지고 배상 책임을 뭐 명확하게 그러니까 배상의 규모 한도랑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뭐 이긴 판례로 보인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되게 안타깝다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뭐 저도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보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이 기사들이 여러 재개발 커뮤니티의 재개발 추진위원회, 재개발 조합, 재개발 투자한 커뮤니티의 요 내용들이 많이 해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재건축에서 이렇게 버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했으니까 우리 재개발도 이주할 때 똑같이 이주 안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건 재건축 사례예요. 재개발 사례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재개발은 좀 달라서.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소송해봐야 아는 거고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제가 이기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 사업은 100% 민간 사업이에요. 그렇죠. 우리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동의 재건축 같이 해요.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해. 그럼 땅 팔아. 매도 청구해서 판사가 여기 재건축하기 위해서 75% 이상 동의해서 조합이 했는데 권한이 있는데 안 한다 해서 당신이 파는 게 맞겠네요 라고 해서 하는 게 재건축에서 미동이자에 대한 토지를 갖고 오는 방식이에요. 근데 재개발은 뭐냐면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니네들이 땅 갖고 있으니까 하세요라고 한 거였어요. 이 사람 만약에 지금 안 한다고 했잖아요. 싫어요. 저 안 할래요. 땅 저한테 협의 매도하시죠. 안 싫어요. 팔래. 안 할래요. 그러면 저기 조합에서 얘 땅을 안 판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응 알았어 하고서 소지수용위원회 열어가지고 땅을 수용을 확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땅을 뺏어다가 주는 이런 개념이에요. 그 순간 갖고 오는 거고. 그렇죠. 나는 돈 얼마 못 받았는데 이 돈에 못 하겠다라고 하면 가격 가지고 돈 더 주세요라는 판단만 하는 게 이 재판하는 게 이제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 기준으로 보세요.
나라가 수용을 해가지고 가서 줬는데 이주를 야 땅을 뺏겼는데 나는 억울해라고 이주를 버티고 있어. 네. 이 사람한테 가서 이제 너 이주 땅 뺏겼는데 땅 내놨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너 무담 정권이니까 나쁜 놈이야. 손해배상 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땅도 뺏어가고 손해배상했다라는 것도 개념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확대를 하면 사실 이 재개발 사업에서의 토지를 갖고 오는 거는 재개발에 있는 법률,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법률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그 수용 절차를 준용해 갖고 와서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얘기하자면 우리가 공공주택지구, 네. 그러니까 택지지구 조성이나 이런 거 할 때 땅 수용하잖아요. 나는 이 땅 팔기 싫은데 어떤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서 땅을 국가에다가 내놓게 되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딱 구조가 이런 거예요. 땅 수용해 가는데 우리가 신도시를 지으려고 네 돈을 가져와 라고 수용해 갔어. 그런데 얘가 땅 뺏기고 나서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야. 너 땅 뺏겼는데 안 나가? 네가 안 나가서 우리가 신도시 짓는데 손해도 발생했으니까 그 손해도 네가 배상해야 돼.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사실 재개발 사업에서의 이 손해배상 내용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땅도 뺏고 안 나가 우리 사업하는데 방해되네. 너 손해도 배상해. 그러면 땅 뺏기고 손해배상하고 완전 죽으란 소리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아유, 구조적으로 저는 재개발에서는 이 판 똑같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모르죠. 이건 제 생각이고 실제 또 적용이 되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이주를 거절하고 하는 상황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서 굉장히 부담하는. 힘든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된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재건축보다 재개발에서는 심각하게 많아요. 세입자들이 보상비 때문에 뭐 거절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조합에는 굉장히 힘이 실릴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모르는 입장에서는 무섭겠죠. 무섭죠. 예. 야, 나 이거 얼마 받고 근데 얼마 받고 하려고 했는데 손해배상을 이 손해배상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업비 대출 이자를 배상하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도 죄송합니다만 알고지로 나가야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다 톨톨 털려가지고. 자, 아무튼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줄여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런 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잘 조율하셔서 하나씩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재건축 나오지 않을까 사업의 싶습니다. 미동이자들 조합 참여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주 시작할 때 버팅겼다가 크게 손실이 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 돈이 없어서 이사 못 나가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주비가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그 문제는 또 변론으로 지금 그 문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또 겹치는데 그러니까 돈을 또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돈 풀어달라니까요. 네. 자, 두 번째 얘기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빈 점포를 싸게 사서 세주겠다. 네. 이제는 뭐 주택만 사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점포도 사서 공급하겠다. 근데 왜 공급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보면,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서울 같은 경우는 빈집이 별로 없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인구가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빈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집이 말 그대로 흉물로 방치되어 있거나 무너질 수도 있고 위험하고 지역 입장에서는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걸림돌로 작용되니까 그렇게 비어 있는 집들을 정부가 매입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이 만들어진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오게 되면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점포를 정부가 사서 이제 상가 세입자들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정부가 임대인이 되는 이제 이런 상가로 공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뭐 정부가 임대인이 되니까 싸게 공급하려고 하는 거고. 근데 뭐 수요가 없지 않겠어요? 그 뭐 시장 상권도 없고. 그러니까 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상권을 얘기하고 상가 장사를 하고 이런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니까 할 수 있는 막연한 얘기거든요. 이 상 상권을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쪽 목소리들도 저는 계속 듣고 보는데 장사라고 하는 게 연대를 한다고 해서 주거는 연대를 하면 같이 사는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되지만 장사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손님들 말 그대로 모객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서 모객을 해서 물건을 팔아 수익을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한다 그래서 상권이 살아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사라고 하는 거는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예. 같은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경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연대도 제한적으로 어떤 조건을 붙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장 이 기사에서도 보면 나오는 불평들이 그런 거예요. 상권이 없어서 망한 동네에 정부가 싸게 상가를 사서 임대하면 상권이 살아나냐? 그게 될 것 같냐? 그런 비판들도 한편으로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읽고자 했던 부분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사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핵심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성공하는 지역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음 기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 아니요. 그 서울 지하도 상가 임차권 사고 팔기 전면 금지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네네네.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이제 주로 지하철역 가는 쪽에 보면 또는 광역 중심지처럼 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또는 뭐 영등포역이라든가 역전 앞에 보면 지하 상가들 이런 데들 크게 잘 발달되어 있는 데들 있잖아요. 이게 결국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지하 공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그 지하도 상인들이 이런 공공하고 정부 관련된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고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그리고 목 좋은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권리금들이 자연히 생기잖아요. 네. 상가 점포니까. 네. 근데 그래서 보통 관행적으로 상가 이 영업권들 사용할 수 있는 임대권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사고 팔고 하는 일종의 전매 행위들을 하고 예, 그러니까 권리 양도 양수 계약들을 하면서 이 지하 도시 상가들을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가 지하도 상가 관리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권리금 주고 사고 팔고 못 한다라고 막았거든요. 사고 팔고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권리금 몇 억 주고 산 사람 또는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이 팔고 나오려고 하더라도 회수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사고 팔고가 일단 금지되는 상황인 거고요. 뭐 내용으로 보면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임차인인데 영업을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면 계약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 손실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오히려 하고 예? 그리고 이 빈 자리가 생기면 이 빈 자리는 다시 정부가 입찰해가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할 이렇게 가겠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봤더니 이게 공유재산 무슨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공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사고팔고 하는 거는 상위법에 위배되는데 하위 법령인 서울시 조례가 이걸 갖다가 허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상위법 기준으로 바꿔라, 금지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 그래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호했고 그냥 그게 다 하니까 그걸 처음부터, 갖다 강하게 강제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문제가 되게 많고 당사자들은 진짜 아주 치명적인 재산권 그러니까요. 침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못 안 해줄 거예요라고 하면 네. 이제 당사자들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하겠죠. 근데 아마 소송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거예요. 자, 아까 정부가 빈점포 사서 싸게 세준다 그랬죠. 그거는 정부 소유 부동산이죠. 그렇죠. 걔도 양도 양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이 이 기준으로 보면 네. 정부가 세놓고 정부가 관여해서 하는 것들은 다 그러니까 상가 세입자들은 들어가서
상권도 없는데 들어와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임대료는 좀 싸다고 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권 다 살려놨어. 이게 민간 일반 주택 같은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세입자 권리 양도양수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정부권 안 돼. 그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얘네는? 그 상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네, 상권 살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나중에 살려놓고 나서 좀 그 말 그대로 장사하는 거리를 살리고 상권을 살리고 한 사람들이 어떤 그거에 대한 보상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잖아요. 아니, 야, 상권도 살리고 인정하잖아요. 인테리어도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음. 근데 정부권은 또 못 팔아야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유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거는 안 되니까. 예, 이제 그런 식의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 부분도 걸려 있고요. 이게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정부권은 야 우리 건 공유재산이니까 니들 사고 팔고 하면 안 돼 하는데 그렇죠. 반대로 민간의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야 씨, 임대인들 니들이 갑질해가지고 세입자들이 권리양도양수 못하게 맞아. 어? 야 임대차 5년밖에 못해 10년으로 늘려 막 이 소리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엇박자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야 풀어줘 니들 임대인이 뭔데 하면서 지들이 거 우리는 공공이니까 하면 안 되고요. 딴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민간에 적용하는 잣대랑 자기네들 공공의 것에 적용하는 잣대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달라요. 예, 그래서 사실 그 두 가지를 이걸 비교하려고. 보면서 지적하고 싶어서. 저도 이거 보고 나서 이런 생각 딱 들더라고요. 깡패네. 깡패. 조폭이야 조폭.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가를 거래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쭉 되어 왔었는데요. 사실 민간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얘기가 처음 발생됐던 제 기억으로는 그 롯데에서 잠실 지하상가 이거 리모델링하면서 세입자 내쫓으면서 처음 공식적으로 물론 뭐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크게 공식적으로 대두됐던 문제가 그거거든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해서 다 내쫓아서 권리금을 막대하게 손해봤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문제로 이제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에 대한 보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입자 보장에 대한 이야기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다음 달에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를 해서 무슨 뭐 얘기 여러 가지 나와요. 계약갱신에 반대하는 재건축이나 철거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반대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영업시설 이전비인 퇴거 보상제를 운영을 하겠다. 뭐 카드 소수료율을 변경하겠다. 낮추겠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뭐 기타 등등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 뭐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 강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참 뭐 하늘 위에 있는 분들이네요. 네, 본인들의 소유는 정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합리적인 그런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형태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쪼록 정부 관계자께서는 이런 거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영업자 살리긴지 죽이긴지. 뭐 거기에 있는 을지로, 명동, 강남, 영등포 지하상가 25개, 25곳 2,700개 점포에 있는 분들도요. 네, 그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오늘 대충 이야기는 다 나눠드린 것 같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다음 달에 발표될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사실 조금 궁금해요. 저도 영세 자영업자다 보니까 네 궁금해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미치는 상가가 지금 몇 개 있어서 네. 그래서 그리고 되면 일단 10년까지는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 임대인이 이렇게 해도 되나? 나는 좋은데 임차인 세내는 임차인이라서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나도 임차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 지금 그 이 딴 상가는 다 괜찮거든요. 제가 임차한 다른 상가들은 다 괜찮은데 한 분이 진짜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니야.
아 그것도 좀 너무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대화도 안 되고. 아무튼 젠트리피케이션 심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네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열심히 해서 자기 상가 사야지 억울하면. 네. 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더운데 강사님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밤에 에어컨 빵빵 틀고 자세요. 빵빵 트는데 추워서 그거 추워서 끌지 말고 온도를 차라리 올리래요. 네, 그게 전기요금도 훨씬 덜 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서 시원한 여름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